네. 잘 들리신다고 하니깐요. 그럼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설명회 이렇게 그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헬로알고에서 이번 여름 학기 대개강을 맞이해서 이제 설명회를 총 2회 거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설명회는 지난주 토요일 날 7월 9일 저녁 8 시에 진행이 됐고요.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또 개인적인 일정이나 가족들 약속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평일날 저녁 시간에 저희가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토요일 날 설명회 때 이제 몇 가지 학부모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셨는데 "설명의 내용이 좀 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오늘은 내용은 풍성하게 담으면서 설명은 빠르게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헬로 알고의 이제 자랑이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설명의 내용은 참 좋은데 길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오늘 설명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설명의 주제는요. "내 아이 성공을 위한 미래 학습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민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헬로알고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헬로알고는 이제 단순히 이 잠실 소재의 작은 학원 하나만을 운영하는 그런 학원이라기보다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 이름이 이제 퓨처테크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미래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또 미래 기술을 선도해 나갈 그런 인재들을 길러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요. 켈로알고는 그중에서 이제 잠실 소재에 위치한 청소년 대상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헬로알고가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헬로알고이자 또 퓨처테크 아카데미는 정부 그리고 글로벌 기업 그리고 대학이 인정한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교육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선발하는 비대면 스타트업 교육 회사에 선발이 되었고요.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에서 진행하는 디지털랩 교육 회사에 선정이 돼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에이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에이스쿨 프로그램이 이제 공교육에 도입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올해는 더 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저희가 현재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 어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 발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 연구진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글로벌 어 그 인공지능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에 저희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회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대학에서는요. 저희가 동국대학교와 산학협력 프로젝트 ICIP 협력 회사로 선정이 돼서 함께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알고리즘 기반의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캠프가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 기반의 소프트웨어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취업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과 전공자나 관련 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는 분야가 또 알고리즘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저희 퓨처테크 아카데미 헬로알고가 저희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입증받아서 작년과 올해 2 년에 걸쳐서 동국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캠프를 운영하는 교육회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학기 때도 개설이 됐고요. 바로 내일부터 이제 개강을 해서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 저희 헬로알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저희의 자랑 중에 하나죠. 우수한 강사진들에 관련된 그런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앞에 보이시는 저희 헬로알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자세한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어 그 이전에 설명의 영상들을 저희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설명의 영상들을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들, 모든 설명의 내용이 다 좋지만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위주로 설명의 다시 보기 시청하시면은요, 소프트웨어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멘토진들, 교육 프로그램들 소개가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회사인 퓨처테크 아카데미에 대해서 또 저희가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 퓨처테크 아카데미 회사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름학기, 다가오는 여름학기 대개강을 앞두고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내 아이 성공을 위한 미래 학습 전략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면 좋을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무래도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야가 아니시다 보니까 소위 국영수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는 다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의 주제는 학부모님들의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교육이라는 부분이 이제 항상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변화, 두 번째 기업의 변화, 세 번째 대학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뜨거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메타버스, 그리고 NFT,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타이틀을 디지털 세상의 승자가 될 것인가, 낙오자가 될 것인가 라는 부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상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변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이 변화라는 것은 기회도 만들어 주지만은 또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은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에서의 앞서가는 인재 또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이제 제가 메타버스를 뽑아 봤습니다.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학부모님들께서 사실 익숙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머님들께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이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 국내 최고 권위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강원대 김상균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이 메타버스를 정의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김상균 교수님께서 메타버스는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즉 디지털 지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로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대로 모두 다 실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경제 활동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의 공간에서 표현하는 그런 부동산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메타버스에서 이제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헬로 알고에서는요. 이번 학기부터 이제 여름 학기부터 저희 강의실을 원래는 구글 행아웃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를 저희는 교육에 좀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어떤 학생들의 학습적인 부분들, 효율성이나 효과성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제가 이 메타버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저희가 강의실에 직접 이제 적용을 한 만큼 메타버스가 단순히 이제 키워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시대까지 왔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도 앞으로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모자이크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 모자이크 사진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때 퀴즈를 내는데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인터넷에서 NFT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들을 모아 놓은 그런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자, 과연 이 그림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적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연 정답에 오늘은 가까운 답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감으로 한번 적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이제 바쁘신지 아직까지 채팅창에 금액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이 금액이 얼마의 경매에 낙찰됐냐면은요. 779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사실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미지들이 무려 779억 원에 판매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앞으로의 경제 트렌드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바로 NFT라는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NFT는 저는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구에서 새로운 경제를 창조하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디지털 지구,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NFT라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NFT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말 그대로 복제할 수 없는, 즉 디지털 자산의 원조, 고유성을 만들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NF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NFT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디지털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됐든 음악이 됐든 뭐 게임이나 프로그램 또 한 줄의 코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자산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NFT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미지들이 무려 779억 원에 낙찰이 되는 등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하는 모든 우리가 창의적인 활동들에 앞으로는 수익성 부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NFT와 메타버스를 합치게 되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콘텐츠 전쟁이라고 요즘 소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콘텐츠 전쟁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다 이런 OTT 글로벌 OTT 회사들 다 우리나라에 이제 런칭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티빙이나 왓챠, 쿠팡 플레이 등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과 어떤 콘텐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콘텐츠 기업들이 소위 이제 대기업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콘텐츠에 많은 비용들을 투자하는 이유, 즉 콘텐츠 전쟁의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콘텐츠 전쟁 이면에는 바로 인공지능 세상에 대한 대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인공지능 세상이 오는 것과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이 발달이 불러올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마치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사람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가 됐듯이 이제 사람이 하는 그런 지적 활동들도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증가하는 그런 어 현상을 불러일으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속속들이 이제 주 4 일제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세상의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콘텐츠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면에는 바로 인공지능의 발달이 있고 결국에는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인공지능 모두 이제는 디지털 세상으로 우리가 정말 접어들었다. 지금 부모님 세대 때 그리고 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러한 디지털 세상으로의 변화, 사실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정말 디지털 혁명, 이 디지털 세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서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오늘 쭉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러한 디지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이제 첫 번째로 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2010년 시가총액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 가지와 올해 2022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애플과 삼성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엑손모빌이나 페트로차이나 어 아니면은 은행들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대부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2022년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에서 무려 9 개가 이 IT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아마존 이렇게 쭉 해서 엔비디아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회사죠. 네, TSMC,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총 10개 회사 중에서 9 개가 이제 IT 회사로 포진하는 등 이제는 세상의 변화, 더 나아가서 어떤 산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는 이제 IT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군데만 있었다면은 올해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 가지 중에서 5 군데가 IT 기업들로 포진할 만큼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글로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기업의 변화는 당연히 어떤 인재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과 우리나라 채용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가져와 봤는데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 미국의 주요 대학들의 이공계 졸업자 수와 그리고 job opening, 즉 인력 수요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주황색은 이제 졸업자, 각 전공별 졸업자 수를 나타내는데요. 컴퓨팅, 엔지니어링, 피지컬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언스, 매스매틱스 이렇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컴퓨팅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취업이 잘 된다는 이공계 분야에 있어서도 엔지니어링이 됐든 피지컬 사이언스,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언스, 매스, 수학 부분 이런 모든 분야들에 있어서 소위 대학교 졸업장을 딴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잡 오프닝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공계 대학교 졸업장만 딴다고 해서 미국에서조차 취업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컴퓨팅 분야를 보시면은요. 잡 오프닝,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컴퓨팅을 전공한 졸업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거의 3배 이상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관련된 이민자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2007 년부터 2017 년까지 이제 취업 비자, H1 비자 발급 현황을 보시면은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6만 명에서 2017년 24만 명까지 늘어났고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2007년 1만 명에서 2017년 3천 명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인도가 좋아서 또 우리나라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인도는 아시겠지만은 IT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생들 중에서 이공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런 취업 비자 발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취업 비자의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2007 년에 비해서 2017년 취업 비자 발급자 수가 감소한 반면에 2017년 대비 2007년 대비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는 2017년 무려 55% 이상 취업 비자 발급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어떤 채용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많이 요즘 보시면은 이제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개발자들 채용이 너무 어렵다." 또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에 대한 어떤 대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벌써 "개발자들 초봉 6천 시대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IT 개발자들 몸값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요즘 문과생들 취업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과생들도 이제 개발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취업 시장에 좀 수월하게 안착하기 위해서 개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개발자들 채용을 위한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IT 인력 그리고 개발 인력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앞으로 주 요직들 그리고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재무나 회계, 경영, 마케팅 이런 인력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재들 같은 경우에도 회사 차원에서 코딩을 반드시 배워라. 왜? 너희들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개발자들, IT 인력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코딩은 기본 소양으로 앞으로 갖춰 놔야 된다. 이런 문화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히 개발자로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물론 필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그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변화와 인재 채용의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변화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숫자 두 가지로 이 교육의 변화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3,200, 두 번째는 15,000 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각각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3,200과 15,000이라는 숫자는요. 바로 첫 번째로 3,200 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상위 20개 대학의 CS학과 컴퓨터 공학과 정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울대 80 명부터 연세대 66 명, 고려대 175명 쭉쭉쭉 해서 상위 20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관련 학과 정원이 3,246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최근에 늘어난 숫자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조금씩 컴퓨터공학과의 인기와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대학들에서 컴퓨터공학과 관련 정원을 확대를 해서 그나마 이 정도 숫자가 나왔는데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올해 2022년 기준으로 무려 IT 개발자가 14,500 명이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개발자는 14,500 원인 500 명인데 지금 매년 나오는 졸업자 수는 3,000명 안팎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도 많은 개발자들이 필요로 한 시대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는 이제 단기간에 사실 해결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교육의 변화는 아시겠지만은 시대의 변화와 기업의 변화보다 좀 더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육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있어서 일찍이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위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MIT에서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에 무려 3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정원 추이가 나오는데요. 스탠포드 대학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최고 명문 대학인 거는 둘째 가라면은 서러운 그런 대학이라고 또 볼 수 있고요. 2008년 기준으로 스탠포드에서 컴퓨터공학과 전공자 수는 매년 141 명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 무려 739 명으로 이제 정원을 대폭 증가를 시켰는데요. 참고로 스탠포드 대학의 이공 그 공과대학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의 정원이 약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엔지니어링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공학과가 정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도 55 명, 2018년에도 55 명.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이 증가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대학 정원을 늘리는데 어떤 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원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부분들도 있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정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는 굉장히 증가하는데 대학 정원은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까 이 학과의 어떤 인기 그리고 입학을 하기 위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0년 이후부터 컴퓨터공학과 주요 학과, 특히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의대 수준까지 대학 등급 커트라인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주요 대학들의 컴퓨터공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각각의 대학의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그런 과가 이미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의대를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도 의대를 가지 않고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인터뷰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좀 인상 깊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의사로는 재벌이 못 되지만 정보기술 기업으로는 재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컴퓨터공학과를 선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좀 현실적이면서도 포부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똑똑한 학생들이 더 이상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IT 기업 그리고 이쪽 공부를 함으로써 정말 세상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선에서 또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요즘은 의대보다도 정말 컴퓨터공학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컴퓨터공학과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대학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인재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민관 협력형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이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이라는 발표가 이제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살짝 살펴보면은요. 이제 입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고등학교 쪽에서 이제 디지털 영재학교, 기존의 영재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중심으로 과학 영재학교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IT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디지털 영재학교를 신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디지털 배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초중고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의 어떤 개발 학습 과정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금 섣부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제는 몇몇 교수님들과 교육부 관련 관계자들이 이제 수능에 또 내신에 이제 정보 교과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매스컴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이것이 어떤 특정 학생들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이자 미래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꼭 진행해야 되는 공부이다라고 이야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공학과와 관련 학과 쪽으로 진학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앞서가는 인재를 증명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뭐 개발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저는 컴퓨터공학과와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이지만은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찾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거라는 것도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이공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공계에서 이러한 컴퓨터공학과 관련 소프트웨어 역량은 기본이 됐고요. 이제는 사회과학, 인문, 심지어 미대에 이르기까지 컴퓨터공학과 관련 역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대 부분입니다. 처음에 딱 들으셨을 때는 '미술과 컴퓨터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의아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 미술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미국에서 난 발표에 따르면은 개발자를 가장 많이 채용한 회사가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과 같은 IT 기업이 아니라 디즈니라는, 디즈니 다들 아시죠? 네, 미디어 기업이죠. 디즈니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자들을 채용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라고 봤을 때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애니메이션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CG, 컴퓨터 그래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컴퓨터 그래픽을 좀 더 자연스럽게, 더 디테일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개발 역량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발자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는 어떤 서양화, 동양화, 조소 이러한 예전에 주요 이제 미대들에서 그런 과들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능동적인 디지털 아트에 대한 그런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아트에 대한 인기 그리고 어떤 그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이 미대에 있어서도 이 프로그래밍 역량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른 이제 공학 분야인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 전람회라고 할 수 있는 KSEF에서 본선에 수상한 학생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학과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이 건축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어떻게 접목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이 건축공학에서 이제 자동차,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자동차의 자동차를 최적의 위치에 주차시키는 스마트 파킹 시스템을 구상해서 이걸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 전람회에서
본선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건축이라고 하면은 어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 UI UX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그런 사용자성 측면에서 이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건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트 시티의 시대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마지막 사례는 이제 인문학 부분에서의 활용 사례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명문의 듀크 대학의 인문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프로그래밍도 곧잘 했었던 학생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 포트폴리오로 어떤 걸 제출했었냐면은 이제 Disability Treasurers라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어 장애인 표현 동의 사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땅히 좋은 표현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이게 어떤 그 사이트였냐면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장애인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이제 그런 단어들이 몰랐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순화시켜서 적절한 표현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이제 이런 캠페인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장애우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장애인을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적절한 표현으로 순화시켜 주는 그런 사전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인정을 받아서 미국 명문대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문학, 글을 쓰거나 할 때 물론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컴퓨터 공학과 관련 학과의 역량이 뒷받침된다면은 이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에서는 단순 과거 지식으로만은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역량은 소프트웨어 역량은 대학 진학은 물론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학부모님들의 과거의 어떤 교육관념을 가지고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국영수의 시대가 아니라 국영수과, 국영수사 이런 국영수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국영수 코의 시대이다. 국영수 더하기 코딩의 시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대의 변화, 세상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의 교육의 변화를 봤을 때 결론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제 모두가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누구나 프로그래밍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보면서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나 프로그래밍은 할 줄 알아야 되는 시대에 왔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머님들께서 "그래.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한 거 알았고 프로그래밍이 꼭 필요한 거 알겠어."라고 했는데 반대로 어머님들께서 그런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들께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너무 모르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하셨던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련 지식이라든지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한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나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실체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프로그래밍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문제 해결 역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언어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네, 제가 이미 정답을 이야기해 버렸는데 바로 문제 해결 역량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역량은 사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좋은 건축가라는 거는 도구를 잘 쓰는 건축가가 아니라 건물을 잘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건축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문제 해결 역량이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더 중요한 프로그래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를 한번 제가 설명회 중에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어라. 시간은 흘러 오늘 핀 꽃은 내일이면 질 것이니. 라는 영어로 된 시였고요. 제가 한글로 번역된 시를 한번 낭독해 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영어 시를 갑자기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문제 해결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프로그래밍은 마치 시를 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모두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어를 잘한다고 모두 다 시를 잘 쓰면은 사실 미국에서는 거지들도 영어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영어라는 것은 단순히 도구에 불과한 거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글과 시를 쓸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어떤 문해력, 그리고 이해력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마치 글을 잘 쓰는 데 있어서 영어라는 도구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하듯이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인 도구에 불과하고요. 결국에는 그 학생의 그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량의 핵심이 바로 알고리즘 문제 해결 역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문제 해결 역량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증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보 올림피아드는 아시겠지만은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최고 권위의 대회로서 이제 에, 최고 권위의 대회이죠. 네, 그래서 이 글은요, 제가 정보 올림피아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올림피아드란 국내 최고의 IT 영재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로서 수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중요하다고요? 수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보 올림피아드 쪽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직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정보 올림피아드가 단순히 코딩을 잘하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대회로 오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제법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거는 사실 코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알고리즘 역량, 즉 문제 해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증거로 제가 대학에서 진짜 원하는 CS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서강대학교 서정현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항상 발췌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서정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협의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 한 번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주안점을 둬서 선발을 하시나요?라고 물어보니까 서정은 교수님께서 면접에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즉 문제 해결 접근 능력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알고리즘 역량, 즉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한양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고려대와 함께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소프트웨어 전형에서 평가 항목을 보시면은요. 1단계에서 서류 평가, 실적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생활 기록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생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들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와 같은 경시 대회 수상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 단계에서 이제 생활기록부와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면접이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면접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 합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제시문의 내용이 다양한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평가한다라고 이 모집 요강에 직접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집 요강의 내용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출 문제들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내용은 2020학년도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면접 평가 제시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접 진행 방식은요. 먼저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30분 동안 학생이 대기실에서 답변을 준비하게 되고요. 이제 발표 5분 그리고 질의응답 8분으로 13분 정도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내용이 살짝 보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 왔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된 문제의 내용은요. 이진 탐색과 관련된 알고리즘, 이진 탐색과 관련된 알고리즘 그리고 시간 복잡도라는 내용을 묻는 내용이었고요. 헬로알고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플래티넘 과정의 수준의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올림피아드로 비유하자면은 중등부 동상, 고등부 장려상 수준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중등부에서 내가 동상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고등부에서 동상이나 장려상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충분히 특기자로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정리해 놓은 것을 보시면은요. 바로 나오는 내용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 분석, 이진 탐색, 삼진 탐색 알고리즘. 그리고 단순히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어떤 알고리즘이 더 적절한지 판단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에서도 이 컴퓨터학과 관련 학과 또 CS 역량을 볼 때 결국에 핵심이 되는 요소는 알고리즘 역량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전공을 할 때 알고리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이공계 쪽 관련 학과 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공계와 관련 없는 문과 그리고 예체능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 역량, 알고리즘 역량은 핵심이다. 즉 마스터키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로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실제 소프트웨어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인터뷰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개발자들 50명의 스펙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더니요. 학점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토익 점수도 높지 않았고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 수상 실적도 수상 내역도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에서 뭘 보고 뽑았느냐? 바로 코딩 테스트가 통과의 핵심이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개발자들을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직군의 개발도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군의 개발자들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개발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발자들의 어떤 역량이 과연 핵심이고 어떻게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이 코딩 테스트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굉장히 빨리 시행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구글은 아직도 매년 구글 킥스타트라는 그런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알고리즘믹 챌린지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고리즘에 관련된 대회를 개최를 하고 이 대회에서 통과한 인원들만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과 관련된 대회이자 채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요. 삼성 직무적성 검사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삼성 직무적성 검사 GSAT라고 하는 부분 매년 수십만 명씩 취준생들이 응시하는 걸로 기사에서 매년 뉴스에서 매번 이슈가 돼 그런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그런 시험인데요. 이 G사트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서 소프트웨어 직군을 선발을 할 때는 이 G사트를 보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걸 보느냐? 코딩 테스트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구글처럼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인터뷰 기회,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예시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전형적인 대표적인 알고리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문제는 2차원 구간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헬로 알고 교육과정상으로 플래티넘 과정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중등부 동상 정도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삼성뿐만 아니라 카카오 문제들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와 배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헬로 알고 기준으로 한 실버 정도 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초등부 동상 수준의 알고리즘 문제들이 개발자들을 채용할 때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알고리즘이 취업에 있어서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진짜 소프트웨어 역량이기 때문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동국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전공자들 학생으로 대상으로 코딩 테스트 관련 대비 캠프에도 저희가 매년 교육회사로 알고리즘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요. 취업과 입시를 관통하는 직자 코딩 역량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바로 이 알고리즘이라는 키워드로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은 알고리즘 좀 낯선 단어이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은 이미 다 알고리즘 전문가세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수학적인 문제나 세상에 처해 있는 큰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어머님들의 이제 매일 최대 고민이시죠. 최대 문제 이제 밥하는 거. 네, 식사 준비하시는 거. 이 식사 준비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밥 짓기 알고리즘이다. 그러면은 뭐 쌀을 꺼내서 물에 씻고 그다음에 물을 버리고 또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밥솥에 올리고 뭐 취사가 다 되면 뜸을 들이고 밥을 푼다. 이런 일련의 논리적인 과정들이 모두 다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드리는 예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제 CTY라는 유명한 영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영재 프로그램에서 정보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대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1000장짜리 사전이 있을 때 헬로라는 단어를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막 다양한 정답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한 장씩 넘긴다, 뭐 두 장씩 넘긴다, 100장씩 넘긴다. 자, 이러면은 다양한 이제 학생들이 정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사전에 어디에 위치해 있던 간에 헬로우라는 단어가 10번 만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의 답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어떤 학생이 한 장씩 넘긴다. 자, 재수가 없어서 헬로우라는 단어가 제일 뒤에 등장하게 되면 1000장을 넘겨야 되겠죠? 두 장씩 넘기면은 500번. 자, 그럼 100장씩 넘기면은 10번이면 될까요? 아니죠. 100장 사이에 위치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번보다 더 많은 횟수가 필요로 할 겁니다. 자, 그럼 10번 만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절반씩 펼쳐 나가서 처음에 절반 펼치고 H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또 절반 펼쳐서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게 되면은 2의 10승 즉 1024장까지는 모두 다 10번 안에 헬로우가 어디에 위치해 있던 간에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 사실은 사람이라면 보통 절반씩 펼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도 자료를 찾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코드로 작성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의 알고리즘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단순히 아이가 코딩을 잘하게 된다? 코딩을 잘하게 된다라는 거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의 논리적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다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독서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아까 알고리즘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방법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알고리즘 학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 역량이라는 거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교육뿐만 아니라 수학, 국어, 소프트웨어, 영어, 과학 등 이 알고리즘이라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학과 알고리즘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개념, 더 나아가서 이 컴퓨터 공학이라는 개념은 사실 다른 자연과학이랑은 다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수학과 굉장히 관련성이 깊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고리즘의 문제 해결 방법론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 이진 탐색 이런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동적 계획법, 영어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학의 점화식을 컴퓨터로 푸는 과정인데요. 자, 그러면 동적 계획법이라는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길러 나갈 수 있는 역량은 바로 동 그 이제 귀납적으로 찾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논리적 사고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사고는 수학에서 증명을 하는 과정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본인이 그냥 코딩을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발레들도 많이 찾아야 되게 되고요. 이러한 사례가 다양한 그런 케이스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증명의 과정도 거쳐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어려워하는 어떤 증명하는 역량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된다라는 것이 알고리즘 공부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그걸 잘 길러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알고리즘 학습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인터뷰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아래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대학 입학생 중 90% 이상이 컴퓨팅 교육 사교육이 아니죠. 사고력 교육 경험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조차 1 학년 때 평생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운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1 학년에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머님들께서 쉽게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가 수학과를 가는데 수학 공부를 안 하고 수학과에 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과연 컴퓨터공학과에서 ABC부터 가르칠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공학과와 관련 소프트웨어 학습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소위 점수만 맞춰서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 실제 통계 사례로는 한 30% 가까운 학생들이 1 학년 때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구구단처럼 익힐 수 있도록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즉 이거를 수능에 넣거나 아니면은 수시 내신에 넣거나 해서 모든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정보 공부를 소프트웨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결국에 이 공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어떤 학부모님들은 "아 그거 대학 들어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고등학교 때 바쁘니까 뭐 대학 들어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 사실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2 학년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나이대에 배워야 되는 게 있으니까 사실 필요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 나이가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3 학년, 4 학년 학습 역량이 본격적으로 갖춰지기 시작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머님들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결국에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소프트웨어 즉 정보 영지로 나아가는 학습 로드맵을 어머님들께 제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먼저 초등 정보 올림피아드 수상을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 중등 정보 올림피아드 수상, 특목고 합격, 그리고 고등 정보 올림피아드 수상 이후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및 명문대에 합격하는 요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 교육을 설계해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름 헬로 알고에서 당장 알고리즘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헬로 알고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헬로 알고에는 크게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올림피아드 정규 커리큘럼이 있고요. 이 커리큘럼은 알고리즘 역량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정보 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목표가 정보 올림피아드 수상이기 때문에 이 정보 어떻게 보면 경시적인 성격 경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든 학생들이 사실 시작부터 경시 과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 과정으로서 이제 A스쿨이라는 융합창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교육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스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역량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 두 가지 과정이 메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정보 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보 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은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엘리트 알고리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큰 목표로 해서
정보 올림피아드 수상과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한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기반의 전공적 합성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 정규 과정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학원에서 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여기서 학원이라는 거는 여기는 오프라인으로 적어놨지만은 저희 비대면 수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수업은 모두 다 학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반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선생님과 1대1 코칭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자, 학원에서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2시간 반 공부하고 끝이냐? 아니죠. 저희는 과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2시간 반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분량으로 과제가 나가게 되고요. 이 과제라는 부분이 바로 집에서 해야 되는 온라인 학습, 가정 학습의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요, 이렇게 학과 습의 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만 학원에서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학습을 진행을 할 때 단순히 컴퓨터만 가지고 코드만 짜는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러한 알고리즘 노트 같은 걸로 먼저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개념 강의라든지 선생님의 문제 풀이도 있지만은 저희는 대부분 1대1 코칭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을 생각하시면은 수학 학원처럼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쭉 판서를 진행을 하고 학생들이 그걸 듣는 그런 일방향적인 강의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코딩이라는 부분은 사실 글쓰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어 수 100 명의 학생이 코드를 짠다고 하면 100 명의 학생이 코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멘토님들께서 학생들의 코드를 일일이 살펴보면서 1대1 코칭을 진행을 하는 것이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서형 일방향적인 강의가 아닌 1대1 코칭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과정 평가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 주에 한 번 중간 과정 평가, 10 주에 한 번 기말 과정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모든 학습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닥터알고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학습 성취도나 학습 관리, 그리고 집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편리하게 학습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병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구글의 행아웃을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판서라든지 아니면 코딩에 대한 피드백 원격으로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학기부터는 메타버스를 도입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A스쿨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스쿨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수준 높은 그런 프로그램 구사, 알고리즘, 경시 이런 쪽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 프로그래밍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알고리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초 과정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스쿨은 소프트웨어 교육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기초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A스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세싱이 어머님들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블록 코딩, 블록을 쌓아서 하는 블록 코딩을 배우게 되고, 블록 코딩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미국에서 개발한 스크래치,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개발한 엔트리라는 블록 코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크래치가 바로 미국 MIT에서 개발된 언어입니다. 근데 이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도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은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런 대중화되고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이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도 마찬가지로 MIT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시각화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세싱이라는 언어의 별명이 MIT에서 만든 텍스트 코딩계의 스크래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한 학생들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프로세싱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터 공학과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화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 미대나 국민대 미대, 한예종, 뭐 해외에서는 NYU 같은 데서도 디지털 아트 수업에 꼭 사용되는 언어가 이 프로세싱 언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세싱 언어 저희가 2020년 겨울에 처음 오픈을 하고 나서 매 학기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후기를 좀 몇 가지 제가 실제 후기를 보여드리면은요. 이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컴퓨터 쪽에 사실 관심이 없고 좀 흥미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여러 학원들을 보내봤는데 흥미가 잘 안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프로세싱 과정을 보냈는데 아이가 너무 재밌어한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오랫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합격한 학생인데 블록 코딩만 하다가 프로세싱으로 실제 텍스트 코딩이죠. 코드를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 실제 코딩을 하니까 진짜 프로그래머가 된 것 같다라는 이런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스쿨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유, 무려 지금까지 1000가지가 넘는 그런 작품들과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을 공유하는 그런 학생들 간의 커뮤니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작품방에 본인의 작품을 올려놓게 되는데요. 이런 작품방에 무려 1000개 이상의 작품들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작품들 또는 게임들을 개발을 하면서 학생들이 본인의 게임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볼 정도로 이제 이러한 에이스쿨 과정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을 저희가 또 인정을 받아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이제 공교육의 시범 도입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프로세싱 과정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알고리즘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수학적인 기초 지식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등 1학년부터 중등 교과에 나오는 수학적인 개념들을 저희가 쫙 분석을 해서 군데군데 이러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좌표 평면에 대한 개념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세싱에서 이러한 그림을 표현을 할 때 이제 좌표의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시작할 때 바로 좌표 평면은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 평면의 개발 과정 그리고 좌표 평면이 왜 중요한지 수학에서의 좌표 평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코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코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지식도 같이 쌓을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원의 사례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원의 정의부터 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러한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과 영상을 통해서 봄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수학적인 개념과 프로그래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 헬로알고 에이스쿨 과정 교재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이스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총 40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40주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은 보통 정규 과정으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40주 과정을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거는 아니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10주 단위로 과정 평가를 진행을 해서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규 과정으로 승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그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영재원 또 준비 시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관련해서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에서 GPA 시험으로 선발을 할 때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 알고리즘과 수학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을 묻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팅 사고력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이산수학 기반의 학습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단계 10주차 과정은 이번 주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번 여름 학기부터는 실제 이제 실전 문제들 기반의 심화 학습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한양대학교 준비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입학 테스트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 역량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2단계 두 번째 학기부터도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양대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한양대 과정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알고리즘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파이널 과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 직전 한 4주 정도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교대는 이제 한양대처럼 어떤 문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생의 창의성이라든지 컴퓨팅 사고력을 묻는 그런 서술형, 논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재난 현장에 이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 현장에 투입되기 위한 로봇은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거를 정말로 이제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본인의 생각을 쭉 정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수업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수학 문제들 풀듯이 문제를 쭉 풀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토론, 토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사전에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사전 조사 과제라든지 아니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본인의 생각을 글로써 정리를 하는 그런 학습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본인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위한 대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학교도 그렇고 서울교대도 그렇고요.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이 1차적인 목표이긴 하지만은 저희는 단순히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들었을 때 정말로 학생의 역량이 성장하는가라는 측면에서 교육 과정을 항상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 커리큘럼들 저희가 보더라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그런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 이번 여름 학기 때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가 개강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입학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재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첨삭하고 면접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쭉 정보 올림피아드 정규 과정과 A스쿨 과정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과정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저희가 디지털 캠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정규 과정이 워낙 짜임새가 있다 보니까 사실 별도로 방학 특강을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학습적인 부담을 그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정규 과정과는 약간 별개로 학부모님들께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다양한 좀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여름방학 때 디지털 캠프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캠프입니다. 그래서 예술도 디지털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A스쿨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프로세싱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예술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이유가요. 실제로 미대 입시 쪽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미술 쪽에 좀 트렌드가 밝으신 분들, 또 미술 쪽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 실제로 헬로 알고로 굉장히 많이 문의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아트 쪽이 입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아이도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좀 시켜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했을 때 기존에 사실 저희 에이스쿨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전체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전공을 하지 않을 학생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학습부터 본인의 간단한 디지털 아트 작품들까지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의 미술 트렌드가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학생들을 원하지가 않고 그림만 잘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런 코딩 역량도 소프트웨어 역량도 있어야 되는 융합형 인재,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깐요. 이번 여름 방학 때 어떤 미술 쪽이나 컴퓨터 쪽에 꼭 목적을 가지시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경험 한번 시켜 보시는 거 저는 앞으로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합 교육 한번 이번 여름 방학 때 신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화, 수, 목, 금 4 일간 각각 매일 2 시간씩 총 8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런 본인의 멋진 예술 작품들을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암프 캠프 같은 경우에는 학습 대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을 좋아하고 코딩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경험해 보고 싶은 초중학생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미대 입시 쪽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좀 경험해 보고 싶은 학생들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고등학생들이 있겠죠. 초등학생들이 주 대상이기는 하나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은 화, 수, 목, 금 주 4회 일주일 동안 1회당 2 시간씩 총 8 시간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강사는 이제 김연아 원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 총 2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차 캠프, 그리고 2차 캠프는 8월 9일부터 8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는 캠프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학생 일정에 맞춰서 한 차씩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파이썬 1주 완성 몰입 캠프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대세 언어 파이썬 1주 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파이썬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정보 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을 학습을 진행을 할 때 C 언어와 C++ 언어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파이썬 언어는 저희 교육 과정에서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이 파이썬 언어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사실 C나 C++ 언어에 비해서는 좀 불리하지만은 이제 프로그래밍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파이썬 언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고요. 또 이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쪽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파이썬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나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거나 이제 알고리즘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뭔가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고 싶거나 인공지능 공부를 하고 싶거나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파이썬 언어를 모르니까 이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는 사실 알고리즘이나 다른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을 하게 되면은 문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주일 만에 완성하는 파이썬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몰입 캠프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 주 4회 1회 3시간씩 총 12시간으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캠프는 마찬가지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고요. 2차 캠프는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캠프와 2차 캠프는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차씩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준비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CS 자격증 캠프입니다. 그래서
코스 프로 자격증으로 CS 컴퓨터 사이언스 역량을 입증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YBM 다들 잘 아시죠? 토익으로 유명한 영어 굉장히 큰 교육 회사이죠. YBM에서 이제 한 3-4년 전부터 이 코스 프로라는 프로그래밍 자격증 시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인 자격증이고요. 대학이라든지 기업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코스 프로는 1급과 2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2급 시험을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프로그램의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장 이제 입시, 특히나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입시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준비가 필요한 중학생들이 주 대상이고요. 단순히 이제 특성화고 입시뿐만 아니라 현재 헬로알고에서 정규 과정을 듣고 있는 실버 이상의 학생들 중에서 정보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너무 멀었다든지 아니면은 정보올림피아드 준비를 했으나 조금 결과가 아쉽게 나온 학생들이 그 본인의 역량을 정보올림피아드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회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조금 아쉽게 나왔지만은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을 함으로써 학습적인 동기부여라든지 또 새로운 목표 의식을 줄 수가 있고요. 헬로알고에서 실버 과정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은요. 매주 일요일 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반 수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7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7회 수업으로 제가 직접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강 디지털 캠프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특강 쪽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여름학기 대개강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여름학기는 7월 23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A스쿨 프로세싱 과정과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그리고 한양대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운영하는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과정,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디지털 캠프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표 말씀드리면은요. 정보올림피아드 브론즈 과정, 신규 과정 개설이죠. 신규 개설 과정이죠. 토요일 날 오전 10시 부터 12시 반, 토요일 날 오후 4시 부터 6시 반, 일요일 날 오후 1시 부터 3시 반 이렇게 총 3타임 이제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A스쿨 프로세싱 과정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1시 부터 3시 반, 일요일 오후 4시 부터 6시 반 요렇게 두 타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깐요. 어 신청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학습 상담 진행 후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학 테스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헬로알고는 모든 학생들이 입학하기에 위해서는 입학 테스트를 반드시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저희 입학 테스트는요. 어떤 입학의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학생의 기본적인 수학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진단을 하고 그 학생에 맞는 최적의 학습 커리큘럼을 설계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학생, 학부모님들 모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아이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이 입학 테스트는 반드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입학 테스트를 지난 3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요. 입학 테스트와 어떤 학생의 수학적인 역량 그리고 사고력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신력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학 테스트는 학원에 방문하셔서 진행도 가능하시고요. 어차피 저희 입학 테스트는 오시더라도 컴퓨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가 있으시거나 시간이 안 맞으시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응시가 또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학습 상담 이후에 대면으로 보실지 비대면으로 보실지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입학 테스트는 만약에 대면으로 학원에 방문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요. 학원 운영 시간에 맞춰서 평일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 시부터 저녁 8 시까지, 주말은 오전 10 시부터 저녁 8 시까지 방문하셔서 테스트 진행 가능하시고요. 테스트 결과 상담은 테스트 직후에 또는 전화 상담으로 이후 편하신 시간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입학 테스트는 우선은 처음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필기 1시간, 사고력 문제 20문제 응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전에 C, C++ 언어 또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으로 학습을 경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역량 평가를 위해서 프로그래밍 실기 문제 1시간이 추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안내드린 시간표는 대면으로 학원 방문해서 보실 때 시간표고요. 만약에 비대면으로 내가 집에서 시험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24시간 언제든지 시험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여름학기 수강 신청 마감은 7월 19일 화요일 날 진행이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 그 결정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은 신청을 희망하시는데 아직 상담 진행이나 아니면은 전화 못 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얼른 전화 주셔서 저희가 또 정원이 반별로 10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방 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빨리 연락 주셔서 입학 테스트 진행하시고 결과 상담 받으신 후에 그다음에 이제 등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범 수업 안내 짧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A스쿨 프로세싱 과정 대상으로 해서 시범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내용들 시범 수업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이제 오후 3시와 오후 7시 두 타임 준비되어 있고요. 목요일 날 오후 7시부터 9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나 오후 7시 2시간 동안 진행되니까요. 신청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건 반드시 예약해 주셔야 됩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상담도 받으시고 입학 시범 수업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저희 설명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